어머님, 이건 드시면 안 돼요. 며느리 수진이가 급하게 내 손에서 약병을 빼앗던 그 순간 그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어요. 그건 공포에 가까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올해 65 박영희입니다. 10년 전 교통사고로 외아들 준호를 잃었습니다. 그날 이후 삶은 그냥 버티는 것이었죠. 숨쉬고 밥 먹고 잠자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남편도 아들 잃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7년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 제게 5년 전 며느리 수진이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거부감이 들었어요. 죽은 아들 자리에 누가 들어온다는 게 배신 같았거든요. 하지만 수진이를 만난 순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어머님, 부족하지만 잘 모시겠습니다. 준호 오빠가 남긴 자리 제가 채워드릴게요. 그 진심 어린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가족이 됐습니다. 5년 동안 수진이는 정말 완벽한 며느리였어요. 매일 아침 된장찌개를 끓이고 명절엔 혼자서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손주 지훈이를 낳고도 친정 한 번 가지 않고 저만 챙겼죠. 영희 씨, 며느리 복 타고났네. 요즘 시대에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친구들이 부러워할 때마다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웃음 뒤엔 늘 묘한 불편함이 따라왔어요. 왜 이렇게까지 잘해주는 걸까?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수진이는 5년 동안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짜증 한 번 내지 않고 항상 네, 어머님 하며 웃었죠. 그 완벽함이 점점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준호 기일이 되면 수진이는 더 이상했습니다. 제사상을 차리면서 손이 떨리고 준호 영정 앞에 절할 때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물어보면 괜찮아요라며 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그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새로 처방받은 혈압약을 먹으려는데 수진이가 갑자기 달려와 제 손에서 약병을 낚아챘어요. 어머님, 이건 드시면 안 돼요. 제가 확인 좀 해볼게요. 왜 그러냐고 물으니 약 성분이 체질에 안 맞을 수도 있다며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수진이 눈빛은 걱정이 아니라 공포였어요. 뭘 그렇게 무서워하는 거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거실로 나왔는데 수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나 진짜 못 견디겠어. 매일 거짓말하면서 사는 게 미칠 것 같아. 저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거짓말? 수진이가 무슨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까요? 그리고 오빠라니 수진이에게 오빠가 있다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는 평소처럼 환하게 웃으며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어머님, 입맛 없으시죠? 호박죽 쇠었어요. 고맙구나. 수진아, 너 오빠 있니? 수진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국자를 든 채로 몇 초간 꼼짝도 하지 않더니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왜 갑자기 그러세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결혼할 때 가족 이야기를 별로 안 했잖니. 가족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다들 연락 안 하고 지내서요.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수진이를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됐어요. 5년간 함께 살았지만 사실 이 며느리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거실 선반에 놓인 준호 영정 앞에 섰습니다. 아들의 환한 미소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준호야, 엄마가 뭔가 잘못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수진이는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수진이에 대한 의심이 시작된 후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10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준호가 죽던 그날. 빗속에서 울려대던 전화벨 소리, 병원 복도를 뛰어가던 제 발소리, 응급실 앞에서 무너져 내리던 남편의 모습까지. 모든 게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왜 지금 이 기억들이 자꾸 떠오르는 걸까? 며칠 후 저는 다락방에 올라갔습니다. 10년 동안 열지 않았던 상자가 거기 있었어요. 준호의 물건들이 담긴 상자. 손을 뻗는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상자를 열자 먼지 냄새와 함께 추억이 쏟아져 나왔어요. 준호가 입던 옷, 대학 졸업장, 그리고 교통사고 관련 서류 봉투.
경찰서에서 받았던 사고조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가해 차량은 도주했고 결국 잡히지 않았다는 내용. 그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CCTV도 제대로 찍히지 않았대요. 목격자도 없었고요. 유족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결국 범인은 잡히지 않았어요. 그렇게 미제 사건으로 남았죠. 서류를 읽다가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사고 목격자 진술서에 희미하게 적힌 메모가 있었어요. 검은색 승용차 앞 범퍼 파손 추정 20대 후반 남성 운전자로 보임. 20대 후반 남성. 저는 문득 수진이가 전화해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오빠 나 진짜 못 견디겠어. 설마. 아니야. 말도 안 돼. 머리를 흔들었지만 한 번 심어진 의심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이가 저녁상을 차리며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 지훈이 학교에서 상 받았대요.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요. 그래? 우리 지훈이 잘했네. 할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그림 가져왔어요. 보실래요? 지훈이가 그린 그림을 받아들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가족 그림이었어요. 할머니, 엄마, 아빠 그리고 지훈이. 네 식구가 손을 잡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림 한쪽 구석에 이상한 게 그려져 있었어요. 검은 차가 빗속에서 달리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수진아, 이건 뭐니? 여기 그려진 차는? 수진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 그건 지훈이가 길에서 본 차를 그린 것 같아요. 아이들이 막 그리잖아요. 그런가. 하지만 제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왜 하필 검은 차일까요? 왜 빗속이었을까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아니면 그날 밤 수진이가 씻는 동안 저는 수진이 방에 살짝 들어갔습니다. 나쁜 짓인 줄 알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서랍을 뒤지다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수진이와 한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남자는 수진이 어깨에 팔을 두르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수진아, 오빠가 항상 지켜줄게. 2005년. 2005년. 준호가 죽기 바로 전 해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사진을 다시 제자리에 놓으려는데 다른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봉투를 열자 자동차 수리 견적서가 나왔어요. 2005년 9월 15일 앞 범퍼 및 헤드라이트 교체, 차량 번호 12가 3456. 9월 15일. 준호가 사고로 죽은 날이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님? 뒤에서 수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급히 서랍을 닫고 돌아봤어요. 방에 웬일이세요?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아, 아니야. 그냥 지나가다가. 수진이는 제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다음부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그래, 미안하구나. 방을 나와 제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손에 쥔 수리 견적서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면 준호가 죽은 날과 똑같은 날짜의 차량 수리. 검은 차. 앞 범퍼 파손.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퍼즐이 완성되면 저는 감당할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 같았어요. 설마 수진이가. 아니, 수진이 오빠가.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이 진실을 끝까지 파헤쳐야 할까? 차량 수리 견적서를 발견한 후 저는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와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밥을 먹을 때도, TV를 볼 때도, 손주 지훈이와 놀아줄 때도. 모든 순간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 아들을 죽인 사람의 동생일까? 견딜 수 없어서 친구 정수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희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수가 나 좀 만날 수 있어? 할 얘기가 있어서.
다음 날 카페에서 정수기를 만났어요. 오랜 친구였기에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수진이의 이상한 행동들, 오빠의 존재, 그리고 결정적으로 발견한 차량 수리 견적서까지. 정수기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영희야, 내 말 잘 들어. 그건 좀 억지스러운 것 같아. 억지? 날짜가 똑같다고. 준호가 죽은 그날이라고. 그래도 그건 우연일 수도 있잖아. 그리고 수진이가 5년 동안 얼마나 잘해줬는데. 정말 그런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정수기의 말은 합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속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영희야, 내가 보기엔 내가 요즘 너무 외로워서 그런 것 같아. 남편도 돌아가시고 아들 생각도 자주 나고. 혹시 우울증 검사 한번 받아볼래? 우울증. 친구는 제가 아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나 괜찮아. 정말이야. 그럼 며느리한테 직접 물어봐. 오빠가 10년 전에 사고 낸 적 있냐고. 그럼 확실히 알 수 있잖아. 물론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이었죠. 하지만 만약 정말이라면 그 순간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니 수진이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친구 만나고 왔어. 식사는 하셨어요? 제가 미역국 끓였는데 예전 같으면 고맙다고 했을 텐데 이젠 그 친절함이 두려웠습니다. 배불러. 먼저 먹어. 네. 수진이는 뭔가 말하고 싶은 듯 망설이다가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가는데 수진이 방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오빠, 어머님이 이상해. 자꾸 나를 피하고. 뭔가 알아챈 것 같아. 그럴 리 없어. 20년이나 지났는데 증거도 다 없앴잖아. 그래도 불안해. 내 서랍 뒤진 것 같더라고. 혹시 그 견적서를.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숨소리조차 죽이며 문틈에 귀를 기울였어요. 오빠, 나 정말 미칠 것 같아. 매일 거짓말하면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어머님 얼굴 볼 때마다 준호 오빠 생각나고. 전화기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지금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그냥 모르는 척하고 살아. 어차피 시효도 지났어. 그래도 만약 어머님이 진짜로 알아챘다면 어떻게든 입을 막아야 해. 우리 인생이 걸린 문제야. 입을 막는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수진이 오빠가 준호를 죽인 범인이 맞았어요. 침대에 앉아 준호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미안해. 10년 동안 범인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 몰랐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경찰에 신고할까? 하지만 20년이나 지났고 수진이 오빠 말대로 시효도 지났을 거예요. 게다가 확실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차량 수리 견적서 하나만으로는 부족했죠. 며느리를 집에서 내쫓을까? 하지만 손주 지훈이는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이까지 상처받게 할 순 없었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살까? 아니,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준호에게 너무 미안한 일이에요. 밤새 고민하다가 결심했습니다. 혼자서라도 증거를 찾아야겠어요. 10년 전 사고 기록, 수진이 오빠의 신원, 그날의 진실. 모든 걸 밝혀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수진이 출근하고 지훈이 학교 가면 혼자 남은 집에서 단서를 찾았습니다. 며느리 방을 조심스럽게 뒤지고 오래된 사진들을 다시 살펴보고 준호 사고 당시 기록들을 하나하나 검토했어요. 일주일 후 또 다른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수진이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진 옛날 주민등록 등본. 거기엔 오빠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민재. 이제 이름을 알았습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면 지난 5년의 평화로운 시간들은 모두 거짓이 되는 거니까요. 거실 창문 너머로 수진이가 퇴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항상 그랬듯 밝은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 미소 뒤에 얼마나 많은 거짓말이 숨어 있을까? 이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끝까지 가봐야 해요. 이민재. 수진이 오빠의 이름을 알아낸 후 저는 어떻게 조사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옛날 신문 기사도 뒤져봤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10년이나 지난 일이었고 저는 그저 평범한 노인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집 앞 우체통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발신인 이름은 강민수.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조심스럽게 봉투를 뜯자 편지와 함께 명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전직 경찰관 강민수. 편지를 펼쳤습니다. 박영희 여사님께 신뢰를 무릅쓰고 연락드립니다. 저는 10년 전 아드님 박준호 씨 교통사고를 담당했던 경찰입니다. 지난 주말 우연히 근처 카페에서 여사님이 친구분과 이야기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혹시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 연락드립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카페에서 정수기에게 털어놨던 이야기를 누군가 들었다는 거예요. 편지 끝에는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강민수입니다. 저 박영희입니다. 편지 받았습니다. 아, 여사님. 감사합니다. 혹시 제가 찾아뵈봐도 될까요? 할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 날 강민수 씨가 집 근처 공원으로 찾아왔습니다. 60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갑자기 찾아와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정말 그때 그 사건을 담당하셨나요? 네. 2005년 9월 15일 박준호 씨 뺑소니 사고. 제가 평생 잊지 못하는 사건입니다. 강민수 씨의 눈빛이 무거워졌어요. 그때 범인을 잡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했고 CCTV도 흐릿했죠. 결국 미제로 남았어요. 저는 그게 평생 한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은퇴하고 나서도 그 사건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여사님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된 거죠. 강민수 씨는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다시 정리한 사고 기록입니다. 그리고 혹시 이민재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어떻게 그 이름을? 여사님 며느리분 오빠 이름이죠. 저도 최근에 알아냈습니다. 강민수 씨는 파일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10년 전 사고 현장 근처 CCTV 캡처 사진이었습니다. 당시엔 너무 흐릿해서 증거로 쓸 수 없었어요. 하지만 최근 기술로 화질을 개선해 봤습니다. 여기 보세요. 사진 속 검은 차량 옆에 서 있는 남자의 얼굴이 어렴풋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얼굴은 수진이 서랍에서 발견한 사진 속 그 오빠와 닮아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확실한 증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사님이 발견하신 차량 수리 견적서와 연결하면 충분히 의심할 만합니다. 저는 가방에서 몰래 복사해둔 견적서를 꺼내 보여줬어요. 차량 번호도 나와 있네요. 제가 이걸로 좀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시효가 지나지 않았나요? 강민수 씨는 잠시 침묵했어요. 사망사고의 공소시효는 15년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미 지났어요. 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 자체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여사님 아드님을 위해서,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요. 며칠 후 강민수 씨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여사님, 이민재 씨를 찾았습니다. 현재 지방에서 작은 사업을 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뭔가요? 이민재 씨가 사고 직후 갑자기 외국으로 도피했다가 5년 후에 돌아왔어요. 그게 정확히 여사님 며느리분이 이 집안에 들어온 시기와 겹칩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 추측이지만 동생인 수진 씨를 보내서 속죄하려 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일종의 거래였던 거죠. 거래.
수진이는 오빠의 죄를 대신 갚기 위해 이 집안에 들어온 걸까요? 여사님,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대로 모른 척할 건지 아니면 끝까지 진실을 밝힐 건지.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수진이가 들어왔어요. 어머님, 저 왔어요. 오늘 날씨가 쌀쌀해서 떡볶이 사왔어요. 예전처럼 환하게 웃으며 떡볶이를 내미는 수진이를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 사람도 피해자일까? 아니면 공범일까? 하지만 이제 되돌릴 수 없었어요. 강민수 씨라는 동반자를 얻었고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갔으니까요. 수진아 오빠. 언제 한번 뵐 수 있을까? 수진이의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왜요,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 내 며느리 오빠인데 한 번쯤 만나봐야 하지 않겠니? 수진이는 대답하지 못하고 부엌으로 황급히 들어갔어요. 이제 정말 시작입니다. 오빠를 만나보고 싶다는 제 말 이후 수진이는 며칠 동안 집에 거의 없었습니다. 출근 시간도 빨라졌고 퇴근은 늦어졌어요. 명절 준비한다며 친정에 다녀오겠다고도 했습니다. 저를 피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명백했죠. 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강민수 씨에게서 이민재의 현재 주소를 받아냈어요. 지방 소도시에서 작은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사님,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혼자 가시면 위험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해야 하는 일이에요. 기차를 타고 3시간을 달려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간판에 정비소. 이민재 정비소라고 적혀 있었어요. 떨리는 다리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이세요?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수진이 서랍에서 봤던 사진 속 그 얼굴. 10년이 지나 많이 늙었지만 틀림없는 이민재였습니다. 이민재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누구시죠? 박준호 어머니입니다. 이민재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변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공구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박준호. 10년 전 2005년 9월 15일. 빗속에서 우리 아들을 치고 도망간 사람. 당신이죠? 이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을 뿐이었어요. 대답하세요. 당신이 내 아들을 죽였어요? 죄송합니다. 그 한마디에 10년 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루도 편하게 잔 적이 없습니다. 편하게 못 잔 게 다예요. 내 아들은 27 나이에 죽었어요. 당신은 살아서 숨쉬고 있잖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변명할 생각 없습니다.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생각했어요. 그래서 동생을, 수진이를 보낸 거죠. 당신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려고? 이민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처음엔 그랬습니다. 제가 직접 갚을 수 없으니 동생이라도 보내서 속죄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달랐어요. 뭐가 달라요? 수진이는 진심이었습니다. 처음엔 저 때문에 억지로 들어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로 어머님을 모시고 싶어 했어요. 지훈이를 낳고부터는 더욱 그랬습니다. 저는 비웃었어요. 진심? 5년 동안 거짓말하면서. 수진이도 괴로워했어요. 매일 밤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어머님께 진실을 말하고 싶다고. 하지만 그러면 모든 게 끝날 거라는 걸 알았죠. 당연히 끝나야죠. 살인자 가족이 무슨 낯짝으로. 살인자 맞습니다. 하지만 제발 수진이와 지훈이는 용서해 주세요. 그 아이들은 아무 죄가 없어요. 이민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감옥에 가든 뭘 하든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제 동생과 조카만은. 그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돌아보니 수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숨을 헐떡이며. 어머님. 어떻게 여기를. 당신이 피하니까 내가 직접 온 거예요. 수진이는 비틀거리며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처음엔
처음엔 오빠가 시켜서 들어갔어요. 오빠의 죄를 갚으려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어머님을 만나고 지훈이를 낳고 저도 모르게 진짜 가족이 됐어요. 어머님이 좋았어요. 준호 오빠 사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지만 그래도 이 집이 좋았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하지만 진실을 말하면 모든 게 끝날까 봐 무서워서. 수진이는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죽여주세요. 제발 죽여주세요. 이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정비소 안이 울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5년. 거짓 위에 세워진 5년. 손주 지훈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해맑게 웃으며 할머니 사랑해라고 말하던 그 아이. 일어나세요. 어머님. 집으로 갑니다. 거기서 이야기합시다. 기차에서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창밖만 바라보며 조용히 울었고 저는 그저 멍하니 앞만 보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지훈이가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엄마, 어디 갔다 와요? 그 환한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아이는 죄가 없는데 모든 게 너무 복잡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사흘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았고 물도 거의 마시지 않았어요. 그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5년. 거짓 위에 세워진 5년. 수진이는 문 밖에서 매일 같이 애원했어요. 어머님, 제발 문 열어주세요. 밥이라도 드세요.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어요. 수진이가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밤새 제 방 앞을 지키다 지쳐 잠든 모양이었어요. 눈밑이 시커멓게 멍들어 있었고 얼굴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수진 씨. 차갑게 불렀습니다. 수진이가 화들짝 놀라며 일어났어요. 어머님. 짐 싸세요. 네? 집에서 나가라고요. 당신과 지훈이 이 집에서 나가세요. 수진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용서? 내 아들을 죽인 사람 동생을 어떻게 용서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오빠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피해자? 5년 동안 거짓말하면서 우리 집에서 밥 먹고 잔 사람이 피해자라고요. 수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오늘 안으로 나가세요. 지훈이는 주말에 데려가세요. 아이한테 설명할 시간은 드릴게요. 어머님. 더 이상 어머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당신 어머니는 따로 있잖아요. 그날 오후 수진이는 짐을 쌌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지훈이가 상황을 보고 놀랐어요. 엄마 왜 짐 싸? 어디가? 지훈아, 엄마가 잠깐 나갔다 올게. 할머니도 같이 가? 아니, 할머니는 여기 계셔. 지훈이가 제게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우리 다 같이 가면 안 돼요. 그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훈아, 엄마랑 가 있어. 할머니는 여기 있을게. 왜요? 할머니 아파요. 아니야. 그냥 좀 쉬어야 해서. 수진이가 황급히 지훈이를 데리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정말 이게 맞는 걸까? 며칠 후 수진이 남편 태민이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수진이가 갑자기 나갔다고 해서. 앉으세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태민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10년 전 교통사고 이민재, 그리고 수진이가 이 집에 들어온 진짜 이유까지. 태민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게 사실입니까? 네. 수진 씨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세상에. 그럼 우리 결혼도. 태민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제가 몰랐어요.
정말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절대. 알아요. 당신 잘못은 아니에요. 지훈이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건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태민이 돌아간 후 집은 텅 비었습니다. 5년 동안 북적이던 집이 이렇게 조용할 수가 없었어요. 부엌에서는 수진이가 끓이던 된장찌개 냄새가 나지 않았고 거실에서는 지훈이의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어머님 식사하세요라는 목소리가 없었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수진이가 만들어둔 반찬들이 가득했어요. 저를 위해 준비해둔 것들이었습니다. 이것도 거짓이었을까? 5년간 해준 모든 것이 다 거짓이었을까? 밤이 되자 현관문 앞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으로 무언가 밀어넣는 소리였어요. 나가보니 편지 한 통이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글씨였어요. 어머님께 평생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알아주세요. 어머님을 모신 5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엔 오빠 때문에 시작했지만 어느새 제 진심이 되어 있었어요. 어머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지훈이에게는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분이라고 가르쳤어요. 그건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죄송합니다. 수진 올림.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거실에 혼자 앉아 어둠 속에서 생각했어요. 용서할 수 있을까?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끝내야 할까? 준호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의 미소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준호야,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집은 너무나 조용했고 저는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수진이가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강민수 씨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여사님,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낡은 파일을 꺼냈어요. 이민재 씨를 더 조사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고 직후 그가 외국으로 도피한 건 맞는데 수진 씨도 함께 갔더군요. 함께요? 네. 그리고 외국에서 5년 동안 수진 씨가 병원 기록이 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았어요. 심각한 우울증과 자살 시도까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수진 씨는 22살이었어요. 오빠가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에 자책하며 살았던 거죠. 그리고 강민수 씨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수진 씨가 한국에 돌아와 여사님 집안에 들어간 건 오빠 명령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속죄하고 싶어 했어요. 서류에는 수진이가 상담사에게 보낸 편지가 있었어요. 나는 오빠가 저지른 죄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입니다. 비록 그분께서 진실을 알면 저를 용서하지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사님, 수진 씨는 5년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낸 겁니다. 매일 거짓 속에서 살면서도 진심으로 여사님을 모셨어요. 제가 너무 몰랐네요. 그날 밤 저는 수진이가 사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작은 원룸 건물이었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나예요. 어머. 박영희예요.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는 더욱 여인 모습이었어요. 어머님. 어떻게 들어가도 될까요? 수진이는 황급히 방을 정리했습니다. 좁은 원룸에는 지훈이 학용품과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벽에는 준호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게 죄송해요. 매일 참회하며 살고 있어요. 준호 오빠께. 수진이의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마르지 않았어요. 책상 위에는 약병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우울증 약이었죠. 수진 씨 아니. 수진아. 네? 내가 미안해. 내가 너무 몰랐어.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다 제 죄예요. 내 죄가 아니야. 넌 오빠 때문에.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선택이 됐어요.
어머님을 사랑하게 됐고 이 가족의 일부가 되고 싶었어요. 수진이는 서랍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이거 읽어보세요. 공책을 펼치자 빼곡한 글씨들이 보였어요. 수진이의 일기였습니다. 오늘 어머님께서 내가 만든 김치찌개가 맛있다고 하셨다. 그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다. 나는 죄인인데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지훈이가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라고 했다. 어머님 얼굴에 피어난 미소를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다. 동시에 너무 미안했다. 나는 그 미소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준호 오빠 기일. 오늘도 제사를 지냈다. 오빠의 영정을 보며 속으로 사죄했다. 오빠 미안해요. 제 오빠가 저지른 죄 평생 갚을게요. 페이지마다 속죄와 사랑, 죄책감과 행복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수진아. 어머님, 저 정말 행복했어요. 죄인으로 살았지만 어머님 곁에서 보낸 5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저는 수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모질게 대했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아니야. 넌 내 며느리야. 5년간 우리 가족이었어. 수진이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지훈이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손주를 보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용서. 그게 답이었어. 준호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진이와 지훈이는 여기 있었어요. 살아있고 사랑하고 함께할 수 있는 가족이었습니다. 지훈아, 할머니한테 와봐. 지훈이가 제 품에 안겼어요. 우리 집에 가자. 다 같이. 어머님. 집에 가자. 우리 집으로.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5년간 함께했던 그 집으로. 집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침마다 부엌에서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나고 지훈이가 할머니 학교 다녀올게요. 라며 뛰어나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일상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수진이는 더 이상 완벽한 며느리인 척하지 않았어요. 가끔 피곤하면 어머님, 오늘은 제가 좀 쉬어도 될까요? 라고 솔직하게 말했고 저는 그래, 쉬어. 내가 할게라고 대답했습니다. 서로에게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수진이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머님 물어봐도 될까요? 그래 말해봐. 어떻게 저를 용서하셨어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용서했다기보다는 이해하게 된 거야. 이해요. 너도 피해자였어. 오빠 때문에 20대를 망쳤고 5년을 죄책감 속에서 살았잖아. 그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는 알아.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리고 솔직히 난 외로웠어. 준호가 죽고 남편도 떠나고 이 큰 집에 혼자 남았을 때 내가 와줘서 살 수 있었어. 어머님. 5년간 내가 해준 모든 것, 그건 거짓이 아니었잖아. 진심도 섞여 있었고. 맞아요. 진심이었어요. 그럼 됐어. 과거는 바꿀 수 없어. 하지만 앞으로는 바꿀 수 있잖아. 그날 밤 저는 준호 영정 앞에 홀로 앉았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용서했어. 내 목숨을 앗아간 사람의 동생을. 영정 속 아들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처음엔 배신감에 미칠 것 같았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알겠더라. 수진이도 지훈이도 다 소중한 가족이라는 걸.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살아 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지만 어쩌겠니. 이미 벌어진 일인걸.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엄마는 이제 남은 시간을 이 아이들과 함께 보낼 거야. 그게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이야. 미안하다, 준호야. 하지만 엄마도 살아야겠어.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왜 진작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까? 5년을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됐어요. 말할 수 없었겠죠. 말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테니까. 며칠 후 저는 이민재를 다시 만났습니다. 정비소에 찾아가니 그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맞았어요. 여사님. 어떻게?
앉으세요. 네. 수진이 집으로 데려왔어요. 이민재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는 무슨. 내 며느리 데려온 건데. 죄송합니다. 평생 죄송합니다. 그 말도 이제 그만해요. 당신도 10년간 지옥에서 살았잖아요. 이민재가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약속하세요. 다시는 도망가지 마세요. 자신이 저지른 일을 똑바로 보고 살아가세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좀 자주 봐주세요. 그 아이 오빠 없으면 외로워해요.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참 맑았습니다. 이제 진짜 끝난 건가? 10년간의 고통이? 아니, 끝난 게 아니었어요. 다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수진이가 차린 저녁상에는 준호가 좋아하던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야? 준호 오빠 생일이에요. 수진이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래, 맞네. 내가 깜빡했구나. 매년 챙겼어요. 어머님께 말씀은 못 드렸지만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할머니, 삼촌 사진 보여주세요. 지훈이가 준호 사진을 달라고 했어요. 사진을 건네주자 지훈이가 영정을 보며 말했습니다. 삼촌 안녕하세요. 저 지훈이에요. 할머니랑 엄마 잘 지켜줄게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제는 울음이 슬픔만은 아니었어요. 감사함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있어서 난 계속 살아갈 수 있어.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날의 빗속과는 너무나 다른 따뜻한 저녁이었어요. 용서는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가끔 준호 생각에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증오 속에 머무는 것보다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게 훨씬 낫다는 걸. 수진이가 설거지를 하고 지훈이가 숙제를 하고 저는 소파에 앉아 이 평범한 일상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 상처 많고 아픈 가족이야.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야.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